찬성팀부터 입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법 입원 제도의 도입을 찬성합니다. 첫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법 입원 제도는 자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입원시킴으로써 사회 방위를 지키는 데 일조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환자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다른 모든 기본권이 전제가 되는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동의 입원은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주체는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의학적 판단만 할 뿐 사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해야 합니다. 이처럼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라는 점, 사회 방위를 유한다는 점에서 사법 입원 제도는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동의 입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 보호 입원제는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2명의 동의로 보호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입원이 필요 없지만 보호자와 의사의 동의만으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강제 입원이 됩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MI 원칙에 따르면 환자의 대면 진술권 보장 및 적법 절차의 원칙을 보장받아 부당한 비자의 입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환자는 통지, 대면 청문 등의 과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 및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법 입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얻음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원 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의료인들은 의학적인 판단만 하였지만 사법 입원 제도는 법원으로 하여금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정환경, 성장 배경, 경제력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게 합니다. 치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치료의 가능성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입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입론을 맡은 오유태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사법 입원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의 범죄율은 1.2%인 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절대 다수의 정신질환자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대중의 안전을 강조하여 사법 입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편견의 산물일 뿐입니다. 또한 이런 편견에 더하여 사법 입원 제도는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판결되는 잠재적, 예비적 범죄자의 낙인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의 강화는 정신질환자 개인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신치료의 의의인 사회로의 정상적인 환원을 어렵게 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한국의 사법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했을 때 법원이 매년 심사하게 될 강제 입원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2022년 모두 약 10만 건에 달합니다. 전국 가정법원 판사 1명이 연간 1200만 건, 매일 약 4건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178명의 판사 직원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계산입니다. 이는 다른 사법 입원 제도 도입 국가인 미국에 비해 1인당 할 일이 최소 2배가 많은 법관에게 물리적인 한계가 따를 뿐더러 사법 입원 제도의 핵심인 법관의 대면 심사마저 형식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판사에게는 의사만큼의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현재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거나 자타해일 위험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입원이 가능합니다. 전자인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인데 현재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판사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면 심사조차 형식화된다면 자유토론 반대측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해서 입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 최소화에 대한 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이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판사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사의 처리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어 개정안의 취지인 신속한 입원 달성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입원 심리 기한을 72시간 또는 2주로 정했지만 법원 행정처는 이에 대해 정신질환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대면 심사의 형식화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자면 찬성 측에서 입장을 말씀하실 때 의견 첨언과 적법 절차가 환자의 권리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저희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법관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면 심사가 형식화된다면 그 중요한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이번 적합심사위원회에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소명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 부족한 인프라를 대체해서 판사들과 어떤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다 의대 교과서에 있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심각도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따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을 정해놓는다면 오히려 정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명 가능성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번 적합심사위원회에게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후 처리 방식을 사후 검증 판단 과정으로 갈 것인지 혹은 사전 심사 과정으로 해서 지금 도입을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에서 반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론에서 반대 측이 말씀하셨는데 정신질환자가 오히려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현저히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 특히 존속 살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히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후 입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 중에서 자타의 위협이 있는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절대적 대다수는 자해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통계적 수치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자살하고 있는 13만 명 중에서 2만 5천 명이나 정신중증 질환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신중증 질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후 입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 사후 모델 중에 하나 결정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논의의 핵심은 이 판례의 주체를 도대체 누구로 할 것이냐, 법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 입적심을 유지할 것이냐, 제3의 대안을 만들 것이냐에 있는 것이지 사전 사후에 대한 판단이 이 논의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입적심이란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기서 매뉴얼을 정해놓으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매뉴얼을 정할 수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르고 병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른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근거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의사가 판단을 할 때와 다르게 환자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건강 아니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 환자가 정말 입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반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율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거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해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는 사법입원제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신재활센터의 부족이 있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은 치료 정도에 따라서 예후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즉 급성기 이후에도 꾸준한 후속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할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료 및 사회 적응, 직업 훈련을 하는 정신재활시설은 올해 기준 전국에 349곳밖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6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중증 환자의 사례 관리 등을 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도 244곳에 불과한다는 점 지적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병실이 다들 꽉 찼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자살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런 사법 입원제에 써야 하는 행정력을 통해서 행정력을 차라리 이들을 후속 조치하는 데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법 입원 제도가 좋은 제도인 걸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필요한 곳이 먼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성 또한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 사후는 실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불합리적인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후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전으로 채택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이 가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통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에 중요하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바로 제가 도와있습니다. 네, 우선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의 경우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비율이 40%에 달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수용 치료기관인 국립법무병원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존속 살해로 병원에 온 피감정인은 대부분 조현병이었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프라 부족 얘기하시면서 뭐 자살을 할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법 입원 제도라는 것은 자살하는 환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들, 자타의 위협이 있는 환자들 모두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입원 제도를 실시하면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입원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경중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법원이 모두 입원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정해서 입원을 시킨 것인데 거기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따져서 누구는 치료를 받아도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를 나누는 것이 과연 올바르겠느냐라는 질문을 또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에서 사법 입원 제도가 도입된 시작은 그 가정이나 혹은 사회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감금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감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처음엔 인프라가 부족했겠죠. 처음부터는 치료 위주의 병원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제도가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올라가면서 점점 지금과 같은 제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사법 입원 제도가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사법 입원 제도에 의해서 낙인이 되는 효과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강제 입원을 통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실행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할 뿐더러 부정적인 낙인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단정 짓는 것은 비유로 따져서 범죄자들 중 얼굴에 흉터가 있는 범죄자들을 추려 범죄의 원인을 얼굴에 흉터가 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신질환 중에서 공격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신질환과 직결되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급성기 환자라고 해도 약물 치료 받으면 원만하게 넘길 수 있다라는 자료가 있고 법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전문 병원 수의 증가와 사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지자체 시스템 개편 등 인프라적인 면을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자면 산성 측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을 입원을 통해서 치료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법 입원제를 하게 되면 환자들을 모두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정신질환 입원자 중에 퇴원 후에 30일 내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66.8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퇴원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사법 입원이 꼭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100%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 입원 제도에 사용하게 될 행정력을 우리는 사후 관리에다가 쓰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법 입원제로 뭐 다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험이 더 큰 사람들을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코로나 사태처럼 그렇게 병동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강제 입원 조치는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반대 측에서는 이 강제 입원 조치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강제 입원에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논제의 핵심은 도대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입원 치료죠.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서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에서는 아직까지 입원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원 치료를 판단하는 주체,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 논제의 핵심입니다. 뭐 인프라를 강화하면 좋죠. 하지만 논제에서 다뤄야 하는 것은요. 인프라를 강화하지 말아야 하느냐, 강화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누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고 계신 낙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측은 오히려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낙인 효과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대 측에서도 인정해 주셨다시피 강제 입원을 통해서 조기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다. 사법 입법 제도를 도입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기 치료를 원활하게 해서 정신질환자분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낮춰드리면은 대중들이 봤을 때 그 정신질환자들은 많이 사고를 치신다, 많이 뭐 범죄 저지르신다, 이러한 거를 더 들을 확률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학습할 수 있는 그 일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낙인 효과가 더 강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짧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원 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에서 입원을 통해서 범죄율을 낮추게 되면 낙인 효과를 좀 오히려 개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입원을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낙인 강화에 대해서 입원을 했을 때 뭐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들을 치료하지 않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난림 치료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문제가 많이 커지고 낙인이 강화되겠죠.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찬성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판사가 이것에 대한 주체가 돼야 된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보다 이런 의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 되어 있는 진단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 복잡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복잡도가 매우 낮아져서 매뉴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더 공정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주체가 어떻게 보면 따지고 올라가면 법관들이 판단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은 의사 및 병원 인프라도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찬성 측은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많은 효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그 효과가 발휘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기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병동과 이들을 돌볼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저수가와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지침 등을 맞물려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병동 병상은 2017년 4,677개에서 지난해 3,960개로 줄었습니다. 전체 정신과 폐쇄 병상도 같은 기간 67,394개에서 6298개로 감소했고, 올해는 6만 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2014년 광주 세브란스 병원, 2018년 청량리 정신병원, 지난해 성안드레아스 병원이 각각 폐원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까지 인프라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자꾸 효과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왜 허황된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허황됐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요, 해외에도 한때는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 저희도 받아들입니다. 뭐 충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가장 합당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겠냐, 그들의 권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받지 않아도 됨에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무엇이 있겠느냐를 했을 때 사법입원 제도를 저희가 그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옳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에 사로잡혀서 지나치게 치중하느라고 정말로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잃는다면 어떠한 올바른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인프라 부족, 병상이 부족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은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했을 때 입원할 사람이 늘어난다에 대해서 먼저 증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입원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 꼭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뭐 입원한 사람들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낙인 효과에 대해서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입원을 하면은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입원을 하면은 치료가 일단 제일 먼저 되겠죠? 그래서 치료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긴 한데 병원이라는 데 가 있으니까 사회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식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론하자면 치료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신질환의 당사자 10명 중 1명이 11.4%만 정신병원 입원이 효과적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해서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저희는 명수가
저희는 단순히 그 병상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명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병상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즉 저희는 명수가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명수가 늘어난다가 아니라 인프라가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저희는 차안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 방향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프라로 인해서 지금 사법 입원 제도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사후관리 행정력을 쓰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고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현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현역 사건의 범인 최원종 씨는 원래 정신 이상 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만 끝내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거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병원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했죠. 하지만 이 사람을 병원에다가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 사회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사회의 안위를 위한 판단을 의사가 내리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은 사법적인 판단으로 법관에 의해서 실현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첨언하겠습니다. 잠깐 논점을 전환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환자의 소명 가능성 보장을 행정 입원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그 입원 전체 비율을 봤을 때 행정 입원은 1%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저희는 사법 입원 제도를 통해서 환자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대안으로 매뉴얼 정해두기라는 걸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법이 지금 존재하고 판례가 존재하는데 왜 굳이 판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소득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본권에 많이 침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뉴얼 이런 걸로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사가 직접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피해자 고소하면 된다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어떤 주체를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서현역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제시해준 매뉴얼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또한 매뉴얼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의사가 아니라 이 매뉴얼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양도 줄어들고 소명을 해야 되는 어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방안이 그제서야 될 수 있는 것이며 판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지연 문제와 비용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판사의 판단이 있다면 환자가 합리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판사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법입원제에서는 그 환자의 미래의 위험을 예측해서 그 환자를 부검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판사가 하는 판단이 미래의 위험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신질환이 곧 공격성으로 이어진다. 조현병 환자들 다 치료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손지훈 교수는 특정 정신과적 증상이 어떤 행동에 이어질지는 개인 성향마다 다르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망상 증상이 있어도 누군가는 숨고 누군가는 싸우기를 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 대부분은 공격성을 띠기보다 공포에 빠지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공격성의 연결고리는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 환자의 공격성에는 개인의 성장 환경과 감정 상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격성이 성장 환경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커진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점 지적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범죄에 대한 논점을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입론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법입원제도 도입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낙인 이론이 무섭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반대 측에서 사법입원은 잠재적 범죄자를 감금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오히려 낙인을 찍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치료권을 보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누가 판단하냐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판단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라는 것은요, 어떤 기관이 누가 어떤 과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절차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공격성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공격성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대 측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포에 빠지거나 위축되는 조혈병 환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런 사람들까지 고려합니다. 이런 사람들, 공포에 빠지거나 위축된 사람들은 심하면 자살까지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법으로 이거를 보호해줄 수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건 당위성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절차적 안정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사법입원제도가 절차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프라도 고려하지 않고 매우 불완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 제도로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는 어쨌든 의사가 내린 소견을 기반으로 그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적합성 심사 제도에서 매뉴얼을 보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판단하는 과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성 측에서는 입원을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입원이 치료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치료에 초점을 두려면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기관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겠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매뉴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인프라 언제 충원이 됩니까? 언제 충원이 되길래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매뉴얼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해외에서도 분명히 인프라 부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기 때문에 정책을 실행했고 지금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사법입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번 논쟁을 기회 삼아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불의를 떨쳐내고 이제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 갖춰진 게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공부 못한 학생이 나 지금 못하니까 머리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성적 떨어지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이상적인 방향, 최선의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을 제약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의사소견 기준으로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의사소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사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자기가 보고 넌 병이 있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고 거기다 환자의 추가적인 여건까지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입원이랑 치료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치료를 해야 하는 모두를 입원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원을 해서 치료시켜야 하는 정신증 질환자들을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원 꼭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한다라고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오히려 사법입원 제도보다 더욱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치료권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인지 부조에 의해서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는 현재 제도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 입원 제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치료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인지 부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 부조는 매뉴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아까 방금 전에 민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인프라 부족을 인정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족을 인정하였다면 이런 인프라 문제가 없으면서도 그런 절차적 안정성을 가지는 매뉴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원과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저희가 주장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입원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입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에 큰 차이가 적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다는 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는 아무런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인프라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지역사회기관 정신건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이미 인프라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병상은 저희 나라에 6만 개 정도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병상을 5천 개로만 줄여도 필수적인 의료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현재 보건 예산의 약 3% 정도만 지출을 하여도 정신질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치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입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후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신재활치료센터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증 질환자 수가 65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몇백 곳밖에 되지 않는 점 말씀드리며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리구제 방식으로 피해자 고소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느 주체를 향해서 고소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대 측의 말씀에 따르면 매뉴얼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모든 케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들도 정책에 비용을 적게 들일수록 좋겠죠. 왜 다른 나라에서 매뉴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건지, 왜 사법 위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부터 결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법입원제의 취지는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입원의 결정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인권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위험을 판사가 예측하겠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미래의 위험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위원제는 입원제는 오히려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여 도입을 반대합니다. 첫째,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부정 편향을 유발합니다. 정신장애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단 0.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법입원제를 통한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을 것이며 법적인 제도로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것입니다. 둘째, 판사는 의사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강제입원의 요건은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는 것인데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판사가 해당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입원제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전국의 가정법원 판사 1명이 연간 1,200건의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200명에 가까운 판사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부족은 신속한 입원을 통한 치료 및 범죄 예방이라는 사법입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제입원 심리기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입원제의 핵심인 대변 심사가 형식화되는 상황을 유도합니다. 더욱이 판사가 의사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입원의 공정성 부여라는 사법입원제의 취지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유도합니다. 정신질환자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사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법입원 제도는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서 몇 가지는 좀 짚고 나서 저희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적심을 고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고소했을 때 판단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역시 법원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그렇게 불완전한 법원이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그 불의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위험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험만 예측해서 입원시키자는 거 아닙니다.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메인 목적인 것이고 위험을 예측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의 일부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 범죄자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제도 도입하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첫 입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이 나은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지 범죄자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씀한 것이 아님에도 이 토론 내내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범죄의 논의를 한정 짓고 마치 범죄자들을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떼어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 도입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성 부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사가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소견서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계속해서 범죄에 치중하시는 것답게 그 판사는 범죄를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의 의학적 소견서만 있으면 판사가 판단 가능한 상황입니다.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인프라 부족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악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제로 구금될 위험 그리고 아픔에도 치료받을 수
수료받을지 못할 수 있는 위험, 지금 현재 제도나 매뉴얼 같은 제도들이 갖출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정책이나 이념적 논쟁을 거칠 필요 없이 우리 법치국가 그리고 사회 국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